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단원 마지막 단원에 왔네요. 4단원은 그렇게 많이 볼 거는 별로 없죠. 사실 이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맞춰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험 자체가 좀 넉넉지가 못합니다. 네, 출연자 1, 2, 3 다 나오죠, 그죠? 말 많은 진상 고객도 출연하고, 네, 무지하게 출연해가지고 고객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짜증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맞춤형 화장품 개요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요 법령에 맞춰서 화장품을 혼합하고 소분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그 화장품의 원료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3단원에서 나왔던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요런 것들을 짬뽕 시켜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거나 혼합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 지금 그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어보시면 우리가 3회 시험이나 4회 시험에 보면 그러한 상담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좀 시간을 좀 투자하셔가지고요. 풀어보면 알고 나면 쉬운데 그냥 모르고 보면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내가 이 시험 어떻게 쳐야 되나 한숨은 푹푹 나옵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만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푸시면은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부터 유형은 옛날에 나오던 그 길이만큼 나오지는 않습니다. 길이는 많이 짧게 좀 간편화시켜서 나올 겁니다. 아마 남의 시간을 훔쳐가려고 일부러 쉴 데 없이 말이 많은 사람들만 출연을 시켜가지고 지문을 길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자, 맞춤형 화장품 정의는 우리가 1단원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4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모든 맞춤형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법령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맞춤형 화장품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매년마다 1년에 몇 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이번이 아마 가장 많은 그 변경사항들이 좀 나왔죠. 우리가 결격사유라는 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라는 사장님의 결격사유 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직원의 결격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 화장품 관련되는 게 이제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용기 재활용에 관련되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뭐 많이 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리필 업체 뭐 이런 것들을 밀기 위해서 지금 리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매장들의 안전관리 기준이 별도로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단한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에 관련되어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오면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틀려버리면 점수 얻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진짜 맞춤형 화장품이 정확하게 뭔지, 조제관리사가 진짜 뭐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한 구분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는 1단원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라고 하면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땄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혼합, 소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요 단어 자체도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 나왔었죠, 그죠? 근데 이 사자라는 거, 자가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 약사, 의사, 똑같이 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얀 가운 입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혼합하고 소분한 화장품을 우리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맞춤형 화장품은 미리 만들어 놓고 판매하면 안 되고요. 고객을 상담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형태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소분하거나
그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자, 맞춤형 화장품은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건성 크림과 뭐 지성 크림을 반반 섞어서 뭐 판다든지, 아니면은 미백 기능성과 뭐 주름 기능성을 반반 섞어서 판다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내용물과 내용물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제품 또는 벌크 제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서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용물에다가 원료를 혼합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1단원 배울 때 주의하라고 했는 게, 원료에다가 원료를 혼합한 거는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춤형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우스로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또 대용량의 내용물을 소용량으로 우리가 소분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판매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소분하는 거는 보면 아래에 그림으로 만들어 놨죠. 100ml를 요렇게 작게 퍼담는 거, 요것도 가능하다. 단, 요렇게 소분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용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소비자용으로 뭐 싸게 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에서 억수로 비싸게 파는 뭐 아이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50만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뭐 조금씩 담아가지고 소분해서 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소비자용은. 책판업자로부터 맞춤형 화장품 전용 제품을 대용량짜리를 구매해서 팔 수가 있고요. 또는 도매로 나오는 대용량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거라든지 소비자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약 외품도 소분이 불가능하죠. 시험에 보면 의약 외품을 섞어 놓고 객관식으로 나온 경우 있습니다. 기존 시험 문제에 보면 손소독제를 작게 소분해 달라고 고객님께서 진상 고객님이죠. 출연해가지고 실점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화장 비누는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맞춤형 화장 비누를 잘라갖고 파는 게 맞춤형 화장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제관리사가 꼭 비누를 잘라서 안 팔아도 되고 아무나 잘라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법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러시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걸 맞춤형 화장품으로 집어넣으면 기존의 러시 매장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알고 계시면 요 문제는 항상 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무조건 맞춰야 되죠, 그죠? 근데 꼭 이것도 또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원료 대 원료 안 되고 소비자용 제품은 혼합이나 소분 자체도 불가능하고 의약외품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오지선다가 나오면은 꼭 틀려주시는 센스, 그런 것들을 막 발휘하고 그러시죠.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우리가 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는 전자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조업이나 책판업이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나이 많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우편으로 보냅니다. 저는 그냥 우편으로 해요. 또는 뭐 방문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기치는 거죠. 실제로 방문해서 신청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우편으로 보내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죠. 뭐 방문으로 다 해서 뭐 직접 갖다 주면 접수를 해 주실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오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판매업소별로 판매업소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한테 제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법에 보면 식약처장님한테 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면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한테 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 칠 때 여기다가 식약처장한테 제출한다라고 적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식약처장인지 청장인지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틀렸다 맞다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죠. 식약처장님께서는 하는 역할이 이러한 법들을 새롭게 만들고 그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하고요. 또 이제 보고를 받아갖고 통계를 내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식약처에서 만든 거를 이제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업자들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일하도록 시키는 일명 시다바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방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방청에서는 전방 장사학으로 서류도 받고, 그 다음에 서류도 내주고, 그 다음 벌금도 때리고, 가서 단속도 하고,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도 우리가 관할 지역에 있는 식약청에다가 해야 되고요. 휴업, 폐업, 뭐 벌금 두들겨 맞는 거, 뭐 감사, 뭐 이런 거 다 지방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약처에 가게 되면 식약처는 뭐든지 제정하고 만든다고 정신없는데 쉴 데 없이 이런 것들 하러 오면 쫓겨나요. 그래서 본사에는 접수를 할 수가 없고, 물론 이런 거는 본사에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시스템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본사에서 각 지역별로 각각 담당자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관할 지역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접수를 해야지만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려고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항상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기존에 시설 기준이라는 게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또 새롭게 또 추가가 됐죠. 그죠? 원래는 우리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공고사항이었는데 12월 달에 발표할 때 의무사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을 정확하게 해라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 시행규칙에 보면 별표라고 해서 추가로 계속 집어넣고 앉았죠. 그죠? 네, 총리령님께서는 너무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신고 서류에 보면 세부 평면도 및 상세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시설, 요걸 합해가지고 시설 명세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판매업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직원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한 명 이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한 매장에 여러 명 신청하는 것도 상관없고, 여러 명 있더라도 한 명만 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판매업소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판매업소마다 조제관리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즉 직원의 결격 사유가 생겼죠. 그래서 직원의 결격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 없는데 조제관리사인 직원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요. 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 사장님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손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미친 짓을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직원이 화장품을 혼합하고 소분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를 혼자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에다 이상한 짓을 할까봐 이러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죠. 이 의사진단서에 들어가는 문구를 보면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의사진단서를 갖고 오시오라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설서의 서류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네에 그냥 뭐 내과나 뭐 이런 데 가도 뭐 가슴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다 만들어 줍니다. 뭐 예전에 뭐
뭐 단순하게 뭐 상담하러 갔다고 해서 뭐 정신질환자 이렇게 뭐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겁 많이 안 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 이건 뭐 당연히 신고서를 넣어야죠. 그죠? 우리가 신청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했는데요. 장사를 하려면 어디다가 장사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집에서는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즉 가정집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우리가 책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허가가 나와요. 근데 제조업도 우리가 이 가정집에서는 허가가 안 납니다.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야지만 가능하죠. 자, 임대차 계약서도 내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명세서도 내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 명세서에는 세부 평면도와 상세 사진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걸 섞어가지고 그냥 시설 명세서를 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평면도는 뭔지, 상세 사진은 뭔지, 아우, 갑자기 막 짜증이 막 밀려오죠. 그 세부 평면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집 구할 때 보면, 요렇게 그려가지고, 거실, 화장실, 작은 방, 큰 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쫙 줄 거 가지고 요렇게 표시하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시설 명세서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뭐요, 상담실, 뭐 여기는 뭐 창고, 뭐 아니, 보관실로 하겠죠. 뭐 보관실, 여기는 뭐 조제소, 뭐 여기는 뭐 완제품 보관실 이런 식으로 어떻든 만들게 되면 각각의 요거를 사이즈를 여기다 다 기재를 해요. 여기가 각각 몇 메단지 다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냥 자로 그냥 줄 짝짝짝 끄가지고 자기가 그냥 보내면 돼요. 문짝 만들고, 네. 뭐 문짝 긋고 줄 꺼놔서 그냥 줄만 끄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평수 그만 안 나오는데요. 저는 딱 3평짜리를 얻었어요. 뭐 1평짜리 얻어서 1평도 허가 나와요.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줄 꺼놓고 상담실, 세척실, 조제소, 끝이죠. 여기는 상담실.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나오지. 여기 제일 퍼펙트한 디자인이죠. 그죠? 세척실은 뭡니까? 말이 세척실이지. 밑에다가 녹색 테이프 쫙쫙 끄가지고 싱크대 한 개 달랑 갖다 놓죠. 그리고 조제소하고 상담실 사이에는 여기는 뭐 간이 칸막이든 뭐 칸막이 위로 닫히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역마다 시설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 본래는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죠. 구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칸막이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제소하고 상담실은 완전히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각각 몇 메단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면 요게 바로 세부 평면도에 해당이 되고요. 상세 사진은 뭐냐? 상담실 사진은 어째 생겼는지. 이 양반이 지금 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럼 서류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제소는 조제소 시설 기구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서류에다가 딱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넣느냐? 뭐 뭐 사진 하나 넣고 여기다가 뭐 상담실 사진 집어넣었다고 넣고 조제소 사진 한 개 집어넣고 그 다음 세척실 한 개 사진 집어넣고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제조시설에 관련된 거 넣죠. 사진 교반기 넣고 저울 사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설에 관련된 거. 요런 사진들을 쫙 붙여놨는 게 상세 사진인 거죠. 내가 각각의 요러한 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각각 남기고 제조시설을 어떻게 해놨는지 안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기계가 혼합 소분할 수 있는 기계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요런 사진들을 쫙 붙여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그냥 접수를 하면 돼요. 이게 뭐 정확한 어떠한 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봤을 때에 뭔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돼요. 뭐 나는 사진을 크게 한 장에다 한 장씩 만들래. 뭐 상관없습니다. 뭐 한 장에다가 한 장 사진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름 적어놓고 뭐 이걸 10장을 접수하든 20장을 접수하든 한 장으로 다 만들든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요게 바로 시설 명세서가 해당됩니다. 요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화장품 제조소를 허가받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제조소도 세부 평면도하고 상세 페이지가 상세 사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허가 낼 때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갔는데 사장님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면 50만원 내면 가르쳐준다고 얘기하고 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왜 행정사한테 맡기면 한 150만원 줘야 되죠. 그죠? 네, 150만짜리를 제가 금방 가르쳐 드렸어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에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딱 내고 나면 우리가 신고 필증이라는 거를 딱 받습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죠.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요 내용하고 2번 내용하고 6번 내용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2번 내용은 똑같은 말인데 그냥 간단하게 바꿔놨어요. 뭐 신고했는 자라고 돼 있는데 신고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뭐 사장님이 가서 신고하지 누가 신고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의 성명 및 생년월일로 좀 간단하게 그냥 바뀌었고요. 6번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추가가 됐는데요. 6번은 추가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깥에 뭐 벼룩시장이라 하는 뭐라 하나 이 갑자기 이렇게 전방 차려놓고 장사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갑자기 뭐 팝업으로 형태로 뭐 장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박람회 전시장 뭐 이런 데 가서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판로 개척을 해주다 보니까 뭐 백화점이나 또는 뭐 대형 마트나 뭐 이런 데서 한시적으로 뭐 2주나 한 달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데 임시로 가서 장사하는 경우에 즉 1개월 밑으로 장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1개월 이상 넘어간다는 건 월세를 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허가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장사하는 경우에 영업의 기간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6 영업의 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를 하는지 여기다가 딱 적어서 임시 신고 필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행사로 갈 때는. 그래서 행사로 가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임시 신고 필증을 신청을 해서 내가 지금 판매업을 가지고 있지만 장소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임시로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신청을 해서 요거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신고 필증 내용 안에 보시면 들어가는 내용은요. 신고 번호 및 신고 연월일. 뭐 당연히 신고증이니까 신고 번호가 있겠죠. 뭐가 허가 필증이면은 뭐 허가 번호가 있을 거고 어떻든 번호가 있어야 되죠.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이름 및 생년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자니까 사장님의 이름 및 생년월일.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사장님의 상호 및 소재지. 즉, 요거는 본사죠. 자, 4번부터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상호 및 소재지. 요거는 지점이에요. 지점. 본사가 우리가 장사하는 전방을 여러 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각 지역마다 하나씩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본사와 지점을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면 네, 다 똑같이 그냥 지점란에도 다 똑같이 다 적히겠죠. 자, 5번에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 신고필증 뒷면에 보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제관리사가 만약에 바뀌면 즉 이게 직원이었죠. 그죠? 직원이 바뀌게 되면 신고필증을 새로 교부받아야 돼요. 뒤에 적히는 게 달라집니다. 직원을 우리가 넣어야 되는 게 보면 책판업도 있었죠. 그죠? 책판업도 보면 뒷면에 보면 그 직원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럼 직원이 바뀌면 그 원본을 주고 새로 다시 받는 거예요. 뭐 법적으로는 원본을 보내고 뭐 새로 받아라 이래 돼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보내기 귀찮죠. 뭐 저는 귀찮아서 안 보내고 그냥 분실했어요 하면서 사기쳐요 그냥. 뭐 어떤 공무원은 깐깐해가지고 자꾸 보내라 하던데 아우 귀찮은데 보내길 뭘 보내요 그냥. 근데 법적으로 원래 보내야 됩니다. 보내고 새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신고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사장님 바뀌거나 이사 갔거나 뭐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예,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다가 제출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어떻든 변경을 할 때 보면 30일 이내에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30일 이내에 변경 안 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에는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구주소가 신주소로 이렇게 지멋대로 바뀌었을 때, 내가 보따리 사갖고 이사 간 것도 아닌데 저거 마음대로 주소 바꿔놔가지고 우리 집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네,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내가 이사 가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게 헷갈려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자, 요게 뭔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요게 보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필증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업소, 진짜 실제로 맞춤형 화장품 파는 지점마다 한 개씩 나가요. 지점마다. 각각 지점마다 한 개씩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근데 B 지점에서 뭐 실수를 하면 B 지점의 행정처분을 뒷때리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난데없이 본사의 사장님의 주소가 바뀌거나, 본사는 따로 있는 거죠. 본사의 사장님이 주소가 바뀌거나 또는 그 본사 사장님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신고 필증은 지점의 신고 필증이죠. 그죠? 지점의 신고 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사가 뭐 전방 이름이 바뀌든 뭐 주소가 바뀌든 예,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 필증은 업소 거라 그랬죠. 제가 업소 거. 예, 지점 업소. 자, 보시면 본사 업자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업자의 변경은 뭐냐 하면 사장님이 바뀐 거죠. 자,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왜 바꾸고 상호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왜 안 바꿀까?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죠? 자, 공무원이 봤을 때는 일단 벌금을 내거나 세금을 내는 놈이 명확해야 되고, 네, 행정처분을 받는 곳이 명확해야 됩니다. 요 지점이 잘못하면 요 지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점, 우리가 어떻든 이 지점에 요게 B가 잘못하면 B만 전방문을 닫으면 되는 거지, 내가 지점을 여러 군데 10개씩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다 잘못을 안 했는데 전방문 한꺼번에 10군데 다 닫고 뭐 이딴 식으로는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벌금을 두들겨 맞으면 주인한테 두들겨 맞죠. 주인이. 네, 사장님이 두들겨 맞아요. 근데 사장님이 바뀌었으면 홍길동이 원래는 사장이었다가 네, 영희한테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영희가 잘못해서 영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홍길동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홍길동한테 세금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면은 요거는 무조건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위에 거랑 요거랑 두 개 다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 바뀌었을 때만 바꾸고 본사는 다른 거 바뀌었을 때는 안 바꾸는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세요. 니은에 보면 업소죠. 업소는 뭐예요? 지점이잖아요. 지점의 상호와 소재지가 변경되면은 무조건 바꿔야 되겠고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 요건 직원이죠. 직원이 바뀌면 네, 원본을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맞춤형 화장품 변경 신고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업소의 상호나 소재지 또는 직원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사업자의 변경, 즉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었다는 거는 사장님이 회사를 홀라당 팔아먹은 거죠. 그죠? 물론 뭐 홀라당 팔아먹겠지만 돌아가셔가지고 네, 물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홀라당 팔아먹으면 뭐 양도, 양수, 뭐 합병은 회사를 합치는 거죠. 네,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만 되고요.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맞춤의 화장품 변경 신고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신고 필증 원본을 내놔야 되죠. 원본을 주고 새롭게 다시 교부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뭔 뜻이냐면, 우리가 그 정지나 뭐 이러한 건 왜 처분을 받았으면, 그게 양수 받았는 사람이 그대로 다시 끌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 판매업소 자체가, 그러한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 기관이 인가 아닌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변경 신고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원본도 줘야 됩니다. 예, 다 바뀌어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에 상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지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 변경은 우리가 처음 신고할 때처럼 직원 빼고는 지금 다 내고 있죠. 그죠? 시설에 관련된 것도 새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장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최근에 불시에 바꿔버렸죠. 그죠? 그래서 의무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 자, 요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번 시험은 아마 이 조제관리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꼭 나올 것 같아요. 결격사유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신청 서류에 조제관리사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 진단서라든지 직원이 바뀌었을 때 필요한 게 의사 진단서가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꼭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의사 진단서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지금 기억에 글씨가 조금 덜 적겠죠, 그죠? 자격증 사본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롭게 왔는 직원의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사항이 뭔지, 신청서에 적어가지고, 기존의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전자로 접수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우편으로 많이 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업부터 디귿까지는 사실 전자로 가능해요. 근데 리얼 같은 경우 신고 필증 원본을 자꾸 보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저는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우편으로 보내요. 그냥 무식하게. 예, 책판으로 신청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일부는 전자로 하고 일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이딴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폐기 처분하라고 하면 되겠구만. 공무원들 하는 일 보면은 참 희한하게 일을 해요.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폐업 등의 신고, 폐업도 그렇고 휴업도 그렇고 항상 이거는 신고를 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